위기와 혼돈의 이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자지구 이 전쟁을 놓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과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측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란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이란도 이 사태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이 유지되고 있는 이란의 신정 체제. 그야말로 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성직 지도자 체제로 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란 정부 시스템 이게 붕괴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시나리오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주요 국제 정치 안보 싱크탱크는요 지금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포스트 신정 체제, 하메네이 체제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이제 소개하는 거. 전 예측을 못합니다. 이건 너무 시계 제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무슨 뭐 부채도사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다 하나씩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포스트 신정 체제는 이제 붕괴하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오케이 그러면 대야스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가장 이제 이상론적인부터 이제 좀 비관론으로 좀 내려가겠는데요. 일단 이제 제외 이란 디아스포라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지금 그 팔레비 왕세자가 이끄는 그 싱크탱크인데 이란 민주화를 위한 국가연대라고 해서 NUFDI라는 단체가 최근 이슬람 공화국에서 민주정 체제로 체제 전환입니다. 레진 체인지가 아니에요. 레진 체인지는 같은 체제에서 정권이 바뀌는 거고 신정 체제에서 민주정으로 이행하는 이른바 체제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크게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됐어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획 단계, 에머전시 페이스고 두 번째는 이란 재건 번영 프로젝트 투택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초기 100일에서 180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과도정부 운영을 통해서 국가 기능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시킨다가 목표고요. 주요 내용은 전력, 식수,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안정화, 법, 정치, 제도 수립, 그 다음에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어떤 베이스라인을 깔아준다.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NUFDI는 붕괴 직후 혼란 최소화 1번, 2번은 제도적 틀 확립, 3번은 경제 번영 준비란 3단계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인 제도를 가지고 이제 법령을 다 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팔레비 왕세자가 지금 차기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로드맵이 나왔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 이란 민주화를 위한 국가연대 그 NUFD 예. 이게 지금 레자 팔레비가 이제 주도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지금 예측한 그 시나리오가 이 과도기 정부를 그러면 미국에 있는 레자 팔레비가 와서 이어받겠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핵심이 그겁니다. 어허. 그래서 로드맵도 있고 그 싱크탱크 어떤 전문가 집단을 해가지고 과도정부, 그러니까 트랜지셔널 거버먼트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포부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정부 투쟁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팔레비 왕세자가 깃발이고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구심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외부에서 메시지 내고 언제 이란 본국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로드맵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과도정부 아까 얘기했던 그 로드맵을 실천할 것인데 주요 외신이나 이런 데에서 팔레비 왕세자에 대한 통치 역량은 조금 물음표가 아닌가. 평가를 그렇게 하는군요. 예,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는 이제 상징인 건 맞아요. 이란 신정체제의 붕괴의 상징은 맞는데 그 차후 그 과도정부에서 안정화까지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는가, 수권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 마크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지 어떻게 보면 자기 기반 세력이 없어요. 외부에서만 30년 동안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없는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서 이제 블로그 글인데 어떻게 보면 제외 디아스포라 이란 언론인이 있어요. 캐나다 거주한 그 사람이 이제 기고 칼럼을 올렸는데 팔레비 왕세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로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겉으로는 체계적인 서구의 외피, 그러니까 민주자유주의 시스템의 외피 법령을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일단 과도기 지도자, 팔레비 왕세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기관 수장을 임의로 임명해임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이 있고 또 다른 독재 아니냐라는 거 있고 재정 계획은 모호하고 책임성조차 결여되어 있다라고 해서 맹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 뭐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미 권력이 세팅되기 전에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미 권력 투쟁이 시작됐고 이제
붕괴까지는 순탄하게 가겠지만은 그 이유가 진짜 엄청나게 이제 어떤 이제 파국으로 갈지 그게 이제 100만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레자 팔레비가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왕조, 그러니까 아버지가 팔레비였어요. 팔레비 왕이었는데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그때 아들도 같이 망명 같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79년에 이란을 떠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란 땅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란의 상황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 땅을 통치할 수 있겠는가. 물론 상징성은 있지만 그렇죠. 구심점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치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그 능력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도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이란에서 가장 그 신정체제 무너진 이후에 가장 먼저 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 뭘까요? 그러니까 신정체제 붕괴 원인,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의 원인이 두 가지죠. 국가 부도 사태하고 물 부족 사태인데, 그럼 이 두 개를 해결을 해야겠죠. 이제 국가 부도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한 우리로 치면 과거에 약간 IMF 같은 거죠. 금융 파산인데, 요거는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부채를 재조정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결되는 문제고요. 이게 제도 설정으로 이게 바꿀 수 있는데 핵심이 두 번째 물 부족입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미들리스트 그 정책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 부족은 해결이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미 대수충이 고갈된 상황에서 회복은 보장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값을 모은다는 거고 물은 또 금융과 달리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자사처럼 외부 수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솔직히 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담수화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도 이 공사가 8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이 걸리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물 부족은 곧 뭘로 연결되면 식량 부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안정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팔레비 왕세자가 로드맵이 이게 구체적인 방안과 처방이 없어요. 그냥 이게 어떤 기구 만든다, 위원회 만든다 이런 얘기 받고 액션 플랜이 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퀘션 마크가 있고 감독님 또 언급하신 것처럼 팔레비 왕세자가 이런 장기적인 누적 불만을 이겨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가, 수권 능력이 있는가 이게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칼날 위에 쓴 거예요. 팔레비 왕세자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창업과 수성은 다르다. 물론 정권은 신정체제는 무너뜨려서 차지할 수는 있지만 그걸 유지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란의 이 신정체제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레자 팔레비 입장에서는 이 날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많이 준비를 하고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마 잘 그렇죠.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자 팔레비가 주도하는 그 싱크탱크에서 준비한 그 로드맵이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 이렇게 진행되면 그나마 그것도 난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되면 아주 지금 이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정부 상태에 대한 시나리오도 분석을 이제 그 연구소가 내놨는데 주로 이제 허드슨 연구소가 이런 걸 분석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근데 단기 전망은 전국적 무정부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러니까 지역 어떻게 보면 이게 인종 종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아제르바이잔계, 뭐 투르크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국지적인 혼란과 강도 높은 정치적 불안은 지속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붕괴 이후에 사회가 일시적으로 무질서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치안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뭐냐면 체제인 어떻게 보면 IRGC 등 통치 기구들이 일부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치안이 안정화되는데 이걸 얼만큼 빨리 할 수 있냐가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를 가장 안 좋게 보는 싱크탱크들이 있어요. 이것만 막아야 돼. 이건 오히려 신정체제가 더 안 좋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무정부 상태가 아나키즘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고 그때 살인 방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과도기적 혼란을 관리하고 정치적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가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의 미래는 장밋빛 구호나 이상이 아니다. 그래서 권력과 실제 통치할 수 있는 안보기관과의 그 실제 균형 위에서 결정된다라고 좀 냉정한 그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미국의 망명 중인 그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연구소 싱크탱크
거기서 내놓는 로드맵 말고 혹시 뭐 다른 또 연구소에서 내놓는 예상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드슨 연구소의 예상 시나리오가 이제 워낙 많은데 정리를 해보면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은 없다. 과도 정부가 굉장히 흔들릴 것이고 다수의 어떻게 보면 권력 중심 간의 경쟁, 권력 투쟁이 굉장히 난무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한 세 가지 시나리오, 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뽑아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메네이 신정 체제는 반드시 붕괴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통치는 누가 할 것이냐 했을 때 잔존 IRGC 주도 군사 독재 정권이 올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정 체제지 않습니까? 신정 체제를 뒷받침하는 게 IRGC인데 지금 호메니가 나이가 고령이고 또 아직도 후계자가 책봉이 안 됐어요. 최고 지도자. 그 이만 뭐 무슨 최고 의원 뭐 아들도 있다면서요? 예, 아들도 있는데 그게 후계자는 아니고 현찮구나. 그러니까 이 후계자 그 만드는 그 이맘들 모여서 또 투표하고 하는 게 있어요.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인데 지금 현재 하메니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고 그다음에 하메니만큼 카리스마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RGC에 대한 그립이 약화됐다는 것이고 지난 12일 전쟁 작년 6월이죠. 그때 하메니가 IRGC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그 암살 공작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IRGC의 권한이 더 커졌고 여기서 보는 관점이 뭐냐면 IRGC하고 최고 지도자 신정 체제 그 이맘들하고의 갈등 여기서 이제 소프트 브레이크가 일어날 수 있고 소프트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RGC가 손절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핵심 충성파들은 있지만은 IRGC가 이제는 우리가 이거 감당하기 힘드니까 신정 체제 최고 지도자 그거를 좀 우리가 손절하자라는 그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라는 게 가장 강력한 건데 그래서 그렇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밑에 텐센트나 이런 대기업들 갖추고 군사 조직이면서 대기업도 갖고 있는 구조예요. IRGC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회 광범위하게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일부 일탈이 돼서 IRGC 주도의 어떤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 1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좀 우리가 희망사항이고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이란 정규군하고 시민 지금 반정부 세력하고 결합이 돼서 과도 정권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란 정규군이 뭘 이게 의아하실 텐데 이런 겁니다. 79년 호메이니 혁명 당시에 그 당시에 이란 정규군은 중립을 유지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간보기 한 거죠. 혁명이 끝난 샤 왕조랑 누가 대결해서 이길까 하고선 결판이 난 다음에 호메이니가 이긴 다음에 그때 이제 그쪽에 줄을 댔죠. 그래서 호메이니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군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규군에 대해서 달라요. IRGC랑. 정규군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하게 보지 않는데 과연 얘네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정치적으로 보려면 얘 또 배신 때릴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패러노야가 있죠. 그래서 모택동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만의 호위무사를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79년 그 다음 해인 1980년에 IRGC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하메네이 개인 병사들이라고 그렇죠. 보면 근데 되네요. 지금 한 3, 40년 지났으니까 규모가 커졌죠. 권력이 어마무시하죠. 실전 경험도 많고 이라크 전쟁의 주력 부대가 IRGC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는 부대가 두 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냥 정규군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하메네이가 만든 이슬람 혁명을 수비하는 자기 호위 부대를 이제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지고 중국의 PLA급으로 이제 엄청나게 재벌급으로 변했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IRGC에서도 또 하급 직업들은 그냥 월급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다니엘 읽어보면 막 메데 페르시아 밑에서 이제 유대인들 어린애들 막 밥 먹여주고 3살 때부터 스카우트 해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IRGC도 어렸을 때부터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파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간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 일탈하고 또 이란 정규군하고 결합되고 MG 시민정부에 해가지고 과도정권 정부가 구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00% 완벽하지 완전 절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은 대안이 이 두 번째 옵션 아니냐. 이것만 돼도 이란 어떻게 보면 과도는 성공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장기 지리멸렬한 혼란 상태 지속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좀 희망상 현실성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도 어쨌든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해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미사일 생산기지 공격하고 폭파시켰어요. 파괴하고 또 미사일 발사대도 폭격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미사일을 많이 없애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란에는 많은 미사일과 또 핵물질과 여러 무기들이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 혼란기 속에서 이란 주변에 있는 다른 테러 세력들이 무기를 탈취해 간다든가 또는 IRGC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중에서도 또 이탈한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이 무기들을 가져가서 전용해서 다르게 사용하고 팔려나가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근에 내놓고 막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게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잘 안 다루고 자꾸 혁명 그 좀 약간 그런 상황만 다루는데 이게 안보 싱크탱크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IRGC가 굉장히 거기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으니까 월급도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빼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참에 나도 한몫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이런 걸 여기 물론 이스라엘이 많이 파괴했지만 잔존 물질들 핵 피소 머티리얼 같은 거를 빼돌려서 안전가옥이나 국경 너머로 이동해서 핵 분열 물질을 암시장에 유통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체제 붕괴 초기 이것도 마찬가지 100일 안에 이거 셧다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국경 통제하고 그래서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핵물질 관리 때문에. WMD 관리. 과거에는 WMD 전담 해체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에도. 리비아 해체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근데 요게 이거 지상군을 반드시 투입해야 되고 이건 이스라엘 보고 붕괴 관리 맡겨라. 이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미국, 유럽, UN, IAEA까지 다 나서서 이거는 완전히 샷다운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 이게 빠져나갔을 때 국경 밖으로 빠져나서 어떻게 되냐. 이란은 큰 게 국경 두 군데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프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프간은 과거에도 설명했듯이 여기는 테러 공화국의 어떤 직결지죠.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프간 국경. 또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라크하고 좀 약간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이라크는 사실상 이란의 어떻게 보면 뭐 클라이언트 스테이트 그냥 위성 국가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아파 민병대가 이걸 해가지고 또 지금 안정화되는 시리아에서 또 이거 갖고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서 결국에는 앞서 얘기한 건 내부 정치 혼란, 이란 내부의 문제지만 이게 핵물질이 외부로 나가면 또 다른 핵 확산이 일어나고 또 다른 테러 확산이 일어나서 이게 지정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진짜 테러리스트 손에 이런 무기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들이 또 무슨 짓을 할까? 그게 걱정인데요. 당분간은 당근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